서브이십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입니다. 2001년 이후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2001년에서 2008년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2008년에서 2022년까지는 디플레이션 시대, 2022년 이후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시대죠. 그러니 2008년에서 2022년까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굉장히 특별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순서대로 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8년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였을까?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공장 중국이 전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했죠. 2001년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지만 중국이 세계 무역에 뛰어든 이후 인플레이션은 주춤해졌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뿌려대니 공산품의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막대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에 풀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미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주택가격이 오릅니다. 한국도 이때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택시장에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연준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도 중국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3개월물, 2년물 정도의 단기 금리에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장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채 10년물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월가에서는 CDO와 같은 파생 상품을 만들어 주택시장 상승에 배팅을 했죠.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낮은 국채금리와 투기적 금융이 만들어낸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22년까지는 디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하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자 연준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꺼진 수요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으나 소비 수요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싼 공산품과 세계의 자유무역 기조,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시너지를 발휘해 물가는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소비 회복을 시키려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었으니 주가는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의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인터넷 혁명 때문이죠. 미국의 수출은 떨어졌고 중국의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자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내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붐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엄청난 부채, 회사채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인프라 투자로 세계를 구했지만 회사채는 30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시작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첨단 산업의 공급망에서 제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2년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세 번째는 미중 전쟁으로 인한 경제 디커플링의 시작이고 세계화의 종말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인데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란 코로나 환자가 퍼지기 시작하면
같은 대도시도 봉쇄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시진핑의 3연임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국의 공산당은 시진핑의 큰 업적으로 코로나를 잘 통제했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의 전염력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mRNA 백신을 안 맞은 중국이 취약해졌고요. 이대로 놔두면 중국은 모자라는 병상과 의료 인력으로 인해 중환자가 천문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패닉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 여파로 중국의 공장에 셧다운을 했고 제조업의 가동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물류가 장애를 입으면서 중국발 물류 대란이 터졌습니다. 중국의 물건은 해외로 나갈 수 없어 세계는 유례없는 물가 폭등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곡창지대인 만큼 곡물 가격까지 뛰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 전쟁으로 인한 경제 디커플링의 시작이고요. 세계화의 종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미중 전쟁은 바이든으로 바뀌고도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중국을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와 전기차인데요. 반도체는 치포 동맹으로 전기차는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아예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중국 배제 미 야심의 완성차 업계는 초비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번 법안에서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이 막힙니다. 치포동맹의 의도도 미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지은 기업은 중국의 공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에는 첨단 반도체가 들어갈 수 없으며 만약 반도체가 들어가려면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는 미사일, 인공위성 등에 쓰이는 국방 전략 물자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반도체 공급 체인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이고 향후 미중 전쟁까지 대비한 포석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공급 측 인플레이션과 세계화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르자 연준은 저금리 정책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려 수요를 죽이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주가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꾸준한 주가 상승의 시대가 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입니다. 부동산보다 주식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주식, 부동산 모두 가격이 하락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다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단독 기사인데 주담대 70%가 변동금리, 금리 뛸 땐 영끌적 휘청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의 비율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1년마다 부동산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1년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연장 시점에서 이자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떨어진 부동산의 가격을 반영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일시에 수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 수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진 때에는 또 팔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 당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재테크가 아니라 오히려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서도 미국 주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일본, 중국처럼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 소비 수요가 떨어져 내수가 망가지니까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갑니다. 해외 투자자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데요. 이러면 엔화,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해외 투자자는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같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화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이죠. 국내 주식 투자는 양쪽으로 안 좋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팔아 자금을 빼내갑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이 빠지죠. 해외 투자자가 달러 환전으로 환율도 상승하니 원화를 들고 있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러니 더블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모든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따라서 석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쉽게 오릅니다. 그러나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와 같은 브랜드 기업이 드물어서 오른 원자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더블로 좋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 주식이 급락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면서 환율이 상승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환차익 때문에 좋습니다. 게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채권 주식을 매입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주식이 오를 때 가장 빨리 오릅니다. 이렇게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강한 소비 수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꺾이면 세계 공황이 오죠. 따라서 미국의 소비는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래야 달러가 전 세계에 퍼지고 그로 인해서 세계의 GDP가 올라갑니다. 기축통화국인 이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항상 돈을 풉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원자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석유, 가스 등 원자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수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가스터미널 폭발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유럽은 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막대한 천연가스가 미국 내에 머무르니 오히려 가스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천연가스를 주로 수입하는 유럽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며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미국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플레이션 대응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하는 것이죠. 주식에서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출렁임에 따라 디플레이션 상황보다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크니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고 매뉴얼을 따릅시다.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고 잊어버리는 투자는 디플레이션 때 투자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위기가 자주 오니 대응도 하고 대응해서 사고 팔아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최고의 방법은 매뉴얼입니다.